국회가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본회의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돌아온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도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해 허위 영상물인 걸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이나 강요할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부모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모성보호 3법도 통과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별로 1년 6개월로 늘려 총 3년으로 확대했고 사용 분할 횟수도 3회로 늘렸습니다. 세종시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에 개원합니다. 이 밖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중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은 가결된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 추천 인사를 각 1명씩 선출하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서미화 의원이 한석훈 인권위원이 부적절하다고 공유했고 의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투표한 결과라며 현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러분께서 오늘 그것을 확인해 준 자리가 오늘 바로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모두 폐기됐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과학기술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엊그제 정부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던 국민의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학생에게 월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의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석사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특화 장학금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과 예산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싣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토론회도 연일 비판했습니다.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재보선 공약도 비판했습니다. 야권이 현금 살포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며 선거를 경매판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내일 인천 강화를, 모레는 부산 금정, 그리고 다음 달 8일에는 전남 곡성을 방문해 재보궐선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이 압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또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범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자 해지하십시오. 민주당은 대통령이 다음 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이나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려놓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김 여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억제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당론 결정을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질문들을 쪼개서 조목조목 좀 짚어볼까 하는데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70여 개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최근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편집, 합성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렸고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서 딥페이크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14조 2항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됐는데요.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모성보호 3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고요? 네, 모성보호 3법 개정안 같은 경우, 이 모성보호 3법 같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한 번에 사용해야 했는데 20일을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을 조정했는데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사용하는 건 변화가 없지만 임신이 임박한 그 휴가 기간인 그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면 낼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는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즉 최대 2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딥페이크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까지 알아봤고, 자, 그리고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한 일명 그 세종지방법원 요 설치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세종지방법원까지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세종시민이 법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선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세종법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선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눈길을 좀 끄는 법안들 3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콘텐츠 업계 창작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 요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명시됐는데요. 창작자들의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42.6% 정도에 그쳤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각 기금 재정 지원을 할 때 우대에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약 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고 또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목소리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통과를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약류 사범은 이 3년 만에 71.1%포인트 증가했고 재범률은 49.5%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정확한 질병분류 기호나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 인력과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안은 공연법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과 관련한 처분에서 공연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법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경우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등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공연 주최 측에서는 나이를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거절했을 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선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한규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2대)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했던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편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안을 김동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아섭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비장애인들의 일상에 뛰어들어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칩니다. 사람답게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 교통 이동권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저상 광역버스 개발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면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도 차별하는 그 차별의 문제가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의 문제라며 이거는 모두가 함께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동은 누군가한테 편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 도입 노선 비율은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20-30%대에 머물러 있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법정 보장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는 비용을 되게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의 규모라든지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권은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며 이제는 정치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다른 것들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교육도 받고 직장도 다니고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고 집 안에만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기본적인 권리가 이동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은 법률명에서 사용된 이동 편의를 이동권으로 바꿔 기본권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또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택시, 광역, 철도 등을 추가했고 휠체어 접근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시외 고속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동권을 이제는 사회적 권리로 보고 이제는 이동권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통해서 평등한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차원의 개념으로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권리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 원인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고금리 등을 꼽았지만 중동발 대외 불안과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겹쳤던 2000년대에도 3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 차원의 재정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결과에 소통은 없고 밥통만 비운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의료 대란과 민생 안정 등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논의하지 않은 채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만찬 회동으로 얼마나 지독한 불통 대통령인지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적 약자까지 끌어안는 혁신 성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위해 IT를 도입해 디지털 혁신을 일으켰다며 우리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혁신 경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권노갑 민취업 이사장을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9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맹탕 만찬 공방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 없이 식사 자리로만 끝난 점을 두고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인사말도 건배사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게 친한계 주장인데요. 한기가 느껴져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대표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준비해 갔는데 인사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한 대표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대표는 준비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덜 익었어요. 땡감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님, 의료 대란 안 됩니다. 원천 검토하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절대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끽소리 못하고 나오다가 정부 수석한테 또 독대 신청하면은 이게 되냐고요. 대통령이 계속 자기가 말하더라. 그래서 뭐 혹자들은 막 농담으로 김건희 씨 얘기 나올까 봐 필리버스터 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뭐 지도력이 뭐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걸 넘어선. 의정 갈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 독대 요청이 거듭되면서 당정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는데요. 한 대표는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지만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고 대통령실도 결국에는 정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두 축이 이처럼 갈등 양상만을 반복하는 상황.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번째 주제는 금투세 고심입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론 결정 시점을 놓고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건데요.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필요 없거든요. 또 특히나 우리에게 불리한 쟁점이기 때문에 일단 재보궐선거 이후에 아마 결단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의총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내에서 국감 이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오늘 윤종곤 원내대변인이 금투세와 관련해 혼선이 있었다면서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재차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식시장의 안정화보다는 정치 논리에 몰입돼 있다는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와 같다고 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중요한 변수다. 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이자 오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다른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좀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해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아예 폐기를 말씀하시죠? 그런 게 낫지 않겠나는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당내 강력한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시행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정성호 의원의 폐지론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첫 폐지 주장 발언이 향후 민주당 내에서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그 국회에서 뭐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등등에 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전부 부결됐죠. 이래서 이제 도돌이표 전국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빈손 만찬 이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지원금법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돌이표 전국이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이런 전국을 또 막을 방안이 있을지 여러 가지 두 분의 좀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늪에 빠진 거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해서 부결시키고. 근데 반대로 정부 여당에서 필요한 법안을 민주당이 협조해 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이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부권 행사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가결되는 거 저지했다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풀지 못하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단 또 의원들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이게 여야 양쪽 다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좀 빨리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 의원님. 뭐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이런 도돌이표 전국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다 부담이 있겠죠. 뭐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하고 또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단독 처리하려고 뭐 문구만 바꿔서 또 올리고 그래서 이런 그 도돌이표 전국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근데 누가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별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왜 국회법에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문구만 바꿔가지고 다시 법안 올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의 전국에 그 물론 기본적으로 여야가 모두 그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회의장께서 일사부재의라는 그 정신을 살려서 이렇게 자꾸 문구만 바꿔서 그 도돌이표 전국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주고 그리고 여야의 협의를 좀 촉진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국회 원내대표들한테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또 이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뭐 둘이 만나도 좋고 아니면 한동훈 대표하고 셋이 만나도 좋은데 네. 이 고도의 정치 회담을 통해서 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런 정치 협상, 고도의 정치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네. 이 쉽게 이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현재 이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회담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야당 추천위원은 가결이 되고 여당 추천위원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전에 합의했던 사안인데 야당이 약속을 어겼다. 야당은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자율투표에 맡겼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게 잘못된 인사였다면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곧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표단속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대로 표단속을 통해서 합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 여야가 이렇게 인권위원 각각 추천했으니까 네. 통과시킵시다 해놓고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거는 통과시켜놓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건 부결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이러면 이건 신의 성실에 배반하는 그 전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신뢰마저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깔끔하게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합의를 했던 거는 이제 팩트인 건가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당론에 맡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합의 정신을 뭐 본인이 그 별로 지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나 아니면 네. 국민의힘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송 의원님. 이거 이제 당론에 맡긴 게 아니고 자유투표에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자유투표에 맡겨도 여야 간의 교섭단체 간의 인사 문제는 일종의 그 관행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원내대표가 뭐 명단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이걸 해주는 걸로 하자. 이제 그래야 서로 우리 당에서 추천한 인사도 저쪽 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 신사협정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오늘 깨졌죠. 그래서 그건 이제 민주당 잘못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뒷맛이 좀 있어요. 이게 상황이 끝난 것이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국회에서 선출을 해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과거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국회에서 선출하긴 했지만 이거는 여당목 인권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좀 보류할 수도 있는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여야가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늘 그 벌어진 장면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여야 간에 이제 이른 이왕 이렇게 이제 벌어졌으니 수습을 좀 해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네. 원내 수석들이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상대 정당을 향해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이거 뭐 변명 내지 방어를 하겠다고 박성준 의원이 나가서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사기꾼이라고 막 연호를 하고 네. 또 그걸 이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다 대통령 이름을 또 연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듣기에는 이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한 건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되치기를 아주 묘하게 한 거죠. 무슨 대통령 사기꾼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 참 그 걱정이 됩니다. 이 본회의의 이 장면을 지켜본 우리 국민이나 특히 이제 청소년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이 장례 정리안으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정당 또는 상대 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뭐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지칭을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이런 행위는 좀 제발 삼가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결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민주당도 이제 퇴장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어제 야당이 발의했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요. 이 법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돼서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이 추진한 거부권 제한법 이게 실제 법안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니 뭐 지금까지 도돌이표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것도 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를 통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의 요구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로 봅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오늘처럼 부결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위법에서 그 일정한 정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 과연 우의헌이냐 아니냐.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돌이표 전국 속에서 이 법안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최종적으로 통과되리라고 보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종의 정치 공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본인하고 부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정치적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상 권한이 맞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제동 장치죠. 그런데 또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좀 통제할 것이냐. 이건 이제 헌법학 차원의 학자들의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법권 남용인 측면도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용 측면도 있거든요. 이 다음에 개헌을 할 기회가 오면 그런 부분도 좀 헌법학자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토론과 앞으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근데 그건 이제 똑같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 뭔가 그 학계에서 논의를 해서 좀 그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다수 의석만 앞세워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서는 견제할 방안을 또 학자들이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남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에게 자제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입법권 남용, 거부권 남용 둘 다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연구를 하더라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면 정치가 잘 될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운용을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헌법학자들이 개헌을 할 때 헌법 조항에 좀 이런 것도 정교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궁극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면서 이른바 중도층에서도 아니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평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의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그럴 문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있죠,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남용 비판에 대해서는 또
이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서로 저쪽이 남용하니까 우리가 또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럼 또 그 상대방이 보기엔 이게 또 남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악순환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저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두고 여야 모두 이제 뒷말이 무성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화기애애했던 만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친한계에서는 이제 말할 기회가 없었고 대표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가 이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 안에서 그 대통령실과의 그 좀 엇갈린 이런 이야기, 이런 기류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 야당은 빈손 회동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지만 대통령에 대한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재요청 포함해서 그제 만찬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거 뭐 야당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 이제 설전을 주고 받는 거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인가요? 그걸 아예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 이게 이제 신문 일면에 큰 제목으로 뽑혔고요. 또 반대로 대통령실 관계자 해서 이제 이 코멘트가 나갔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대표는 속이 좁고 교활한 것 같다. 아니 이거 여야 간에도 말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이거 큰일 났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이걸 바라보는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이 지금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아십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당정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두가 대통령과 이제 여당 대표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미자 차와 고기를 준비했다. 이제 건배 제의도 이제 오미자 차로 했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마실 거와 먹을 거만 주면 뭐 집권당 대표가 만족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꼭 배려해야만 한동훈 대표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그 화요일 날 만찬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독대 요청을 했다는 거를 그 용산 대통령실과 별다른 협의 없이 기자들한테 먼저 공표를 한다. 이것도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대통령 일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의 오랜 그 어떤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집권당 대표가 먼저 공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불쾌함이 저는 충분히 느껴져요. 그러나 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양비론 뭐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지. 뭐 먼저 공개했다고 그럼 독대 안 해. 뭐 이것도 좀 또 이제 편협한 생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같은 그 진영 내에 같은 편끼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 판을 크게 보면 네.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이 이게 감정 싸움을 벌일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또는 원로든 이런 사람들이 중재를 통해서 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하루빨리 어떻게 그 완충을 해서 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느 한쪽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독대 요청을 다시 또 이제 후에 이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을 계속 자극하는 요소가 이런 그 독대 요청을 하는 가장 어떤 그 시급한 사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독대 요청을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거부한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죠. 뭐 꼭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자기가 국민을 상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정말 여기가 최악의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마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쪽 정치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례를 하는 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검찰에서 이 상관이었고 뭐 부하 검사였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또 한동훈 검사 그러면 뭐 윤석열 사단의 핵심적인 일원이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특히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하면서 이런 정도로 갈등하고 불화한다. 이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윗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고 풀어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오늘 이제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했고 헌법에 개정 가능성이 있다. 임종석 주장은 위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의 국가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그 조항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위헌이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제 현실론으로 보면 그 유엔에 각각 가입돼 있습니다. 그 남북한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두 개의 국가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죠. 저는 헌법 정신이라는 건 그 목표를 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또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인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두 국가론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우연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봐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 그거 따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국가론은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국가론이라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어차피 통일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성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까지 거물인지 전 잘 몰랐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막 공격을 하고 하던데 일종의 화두를 던지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건? 적대 국가로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웃 국가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언젠간 통일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좀 이 기회에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본 어떤 계기로 삼는 약간의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여야가 이쪽에도 다 좀 약간 아량이라고 할까요? 뭐 포용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가 다 우리 영토입니다. 자, 지금 북한은 뭐예요? 그럼 반국가 단체입니다. 우리 영토 안에서 정부를 참칭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헌법이 평화 통일을 또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 박정희 대통령 때 7.3 공동성명이나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이게 남북관계를 어떤 특수한 관계, 서로 간에 적대적 관계이기도 하면서 완전히 독립된 국가는 아니면서 또 국가처럼 서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일단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단계적인 통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남북 간에 이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도 그런 우리 남쪽의
이 한반도 통일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오늘 이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난 걸 가지고 뭐 서로 막 사후에 이상한 뭐 욕설 비슷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보수 신문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사설 칼럼으로. 뭐 한쪽에서는 또 뭐하러 만나냐 이런 빈손 만남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자주 만나야 좀 관계도 개선되고 정도 들고 네. 국정도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오늘 한 줄 논평은 윤석열, 한동훈 그래도 만나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오늘 하루 국회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여준 그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그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네.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투쟁의 장으로 변한 국회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